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르담 작가의 오늘도 출근하는 나에게라는 책을 일부 소개 낭독해서 올렸습니다. 심리학 전공 출신인 작가답게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하에 사람들의 마음속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따뜻함을 주는 스테르담 작가의 글이 참 좋습니다. 이 책 또한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와닿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일부 고르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에필로그 일부를 읽은 후에 본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 오늘 하루 충분히 바쁘게 살았는데 총각을 다투며 매 순간 빨리빨리를 외쳤다. 무언가에 쫓기듯 출근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일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밥을 먹었는데 퇴근이라도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에 힘을 뺐다.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순전히 발길 닿는 대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이 보인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러고 보니 나의 퇴근길엔 한강이 있었다. 강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쳤다. 퇴근길은 온전히 나의 시간이다. 직장에서 있었던 좋고 나쁜 일의 기억 보따리를 안고 가긴 하지만 걸음의 속도를 줄이니 그것도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은 일상처럼 하라고 했던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그 사이사이 눈을 감아보았다. 여행지의 어딘가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주변이 어떠하든 결국 잠시 눈을 감는 것은 나다. 애써 푸른 바다를 연상하지 않는다. 그냥 나 자신을 느끼고 심호흡을 크게 해본다. 오늘이라는 여행을 잘 마쳤다. 잘 해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천천히 걸어간다. 나는 오늘도 내 미래에 편지를 쓴다. 흔히들 운칠기삼이라 한다. 운이 7알이고 재주나 노력이 3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운칠기삼보다는 운칠복삼이란 말을 절감한다. 복이 3알이라는 뜻으로 최고위 임원분들도 이와 비슷한 대답을 한다.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 자신이 우연히 있었다는 것이다. 운에 대한 가치관은 각양각색이다. 어떤 이는 타고나는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만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복도 마찬가지다. 타고나느냐 만들어가느냐는 그 누구도 쉬이 결론 낼 수 없다. 그저 일어난 일에 대해 해석을 할 뿐이다. 대개는 끼워 맞추기식이지만 운칠복삼이란 말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열알의 요소로 내 앞길이 정해진다는 뜻인 걸 상기해보면 희망적이기 어렵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어차피 정해진 대로 흘러갈 것이니 막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고 보니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막 살아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고정시켜버리면 사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둘 다 믿는다. 운과 복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어느 한쪽만 믿는 건 내 삶을 너무 한정짓는 것 같다. 이미 타고난 운과 복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저 맞이해야 한다. 내게 허락된 그것들을 아직은 모두 맞이하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가야 하는 건 역시 내 몫이다. 얼마나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앞길이 불분명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싶어도, 운이 너무 천천히 오는 건 아닌가 싶어도, 내가 가진 가장 큰 행운은 현재에 집중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편지를 쓰지 않으면 답장을 받을 일도 없다. 그러니 나는 나의 미래에 끊임없이 편지를 쓰려 한다. 간간히 오는 답장 속엔 어쩌면 내가 바란 운과 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은 미래에서 오지 않는다. 오늘의 나에게서 온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세상이 돌아가는 건 역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가 있기에 모든 존재는 다시 성장을 향해 고군분투한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일이 꾸역꾸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육체의 성장이 멈춘 개인은 정신적 성장으로 거듭난다. 자기 개발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갈증을 정신과 지식 그리고 마음의 성장으로 풀어가는 발전적 본능이다. 육체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이다.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더라도 바야흐로 용기의 시대. 요새 유행하는 용기는 그 의미가 이전과 다르다. 지금까지의 용기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요즘 세상에 필요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알고 느리게 갈 줄 알며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의 차이. 후자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전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결심이라면 후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도 감내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의 시대엔 불가능도 가능했다.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처신일 수 있다. 이미 많은 것들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젠 개천도 없고 용도 없다. 그렇게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즐겁지 않다고 느껴지면 퇴사를 한다. 정해진 코스와 단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돌진하는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과를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더 쟁취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과 98개로 줄어드는 것을 용인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용기일까? 후자의 용기가 더 크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 여전히 출근하는 우리도 이미 용기 있게 사는 중 아닐까? 어린 시절 누가 그저 월급쟁이가 되겠다고 꿈꾸었겠나? 하지만 모두가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생각했던 삶과 멀어져 가지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루지 못하게 된 꿈을 포기하는 용기, 내 손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는 용기, 이보다 더 큰 용기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역할이 그러할 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다니던 후배가 돌연 퇴사했다. 회사에서 부속품처럼 일하는데 진절머리가 났다면서. 이해가 되었다. 직장인과 부속품은 참 잘 어울리는 말이다.
사람들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바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조직 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잣대로 삼는다. HR, Human Resource란 말이 그것을 대변한다. 직장인은 회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자원이고 회사는 인간 자원이 제 기능을 잘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를 부속품으로 정의하는데 저항한다. 부속품은 사물이다. 사물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 대상을 사물화하면 그 본질은 오염된다. 부속품이라는 단어에 동조하는 순간 숨쉬는 나의 생명은 부질없어진다. 그러면 생명이 가진 고유의 속성, 열정과 희망도 바스러진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부속품의 속성을 가진 것이지 우리 자체가 부속품은 아니다. 오염된 가치는 우리 자신이 부속품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집중하게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서러움에 몸서리치고 만성화된 무기력함에 빠지게 한다. 영화에 나오는 영혼을 잃은 좀비와 같이 그저 출근하고, 그저 일하고, 그저 퇴근하면서 부속품이 되어가는 것이다. 회사가 나를 부속품처럼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실상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 이 일은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담당자잖아요. 그럼 회신을 하셔야죠. 상대방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업무에 기반한 요구만 펼칠 때가 있다. 물론 직장에선 그래야 할 때가 있다. 감정만 일일이 따지다간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많다. 사전에, 사후에 담당자와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회식 자리에서 그간의 섭섭함을 풀 수도 있다. 생일이라면 축하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고 그날의 패션을 보며 칭찬을 건넬 수도 있다. 진짜 부속품은 다른 부속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 할 일만 하다가 다른 부속품이 멈춰버리면 모두 멈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은 부속품과 같이 정확하게 잘하려 노력해야겠지만 스스로가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오염된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다른 일을 대할 때도 그 역할과 사람, 감정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가진 숨쉬는 존재이니까. 불안해도 괜찮다, 괜찮다. 숨쉬는 모든 존재는 불안하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은 좀 더 불안하다. 불안은 무엇이 잘못될까봐 느끼는 편치 않은 마음, 즉, 걱정이다. 불안은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직장인의 삶은 참으로 불확실하고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미래가 불확실한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불안하다. 만약 절대자가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장을 다니고 어디까지 승진을 한 후에 퇴사를 할 것이고 돈을 얼마를 모아서 은퇴 후에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욕망과 바람이 오늘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숨쉬는 모든 존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고착되어 불안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나쁜 일까지 간접 경험으로 더해지면서 불안은 증폭된다.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생긴다면
그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식습관을 바꾸거나 자세를 바로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안은 스스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불안이라는 지병은 그래서 직장인이 안고 가야 할 소중한 무엇일지도 모른다. 불안하니까 공부하고, 불안하니까 배우려 한다. 불안하니까 미리 준비하려 하고, 불안하니까 더 잘하고 성장하려 발버둥친다. 그렇게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불안을 무조건 밀어내기보단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려 해보면 어떨까? 오늘도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담담히 하루를 마친 나를 대견해 하면서 미지근함이라는 미학. 저 사람은 열정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문제야. 보통 열정은 긍정적 의미로 통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과유불급. 열정도 이 사자성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일에 열성을 다하고 꼼꼼히 챙기는 팀장이 있었다. 주위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한 사람. 당시 난 팀원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그분은 늘 그래왔듯 열정에 불을 지폈다. 따르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분에게는 아기가 없는데도 너무 열심히 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에 주위 사람들이 대곤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보고할 일이 있으면 연관 부서들의 준비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보고하는 시기였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부서들은 그저 윗사람에게 혼쭐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열정에 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너무 열정이 지나쳐. 자기만 회사를 위하는 줄 알지? 라는 말을 내뱉었다. 나는 누군가를 반대로 쏘아댄 적이 있다. 저 사람은 열정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문제야. 그런데 뱉어낸 말만 다를 뿐 결국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어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성과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열정이 끌어올랐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열정이 내 온도와 같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만의 온도로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취해서 누군가를 쏘아대고 있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잘 끝났고 성과도 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에겐 냉정과 열정, 그 중간에 적절한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냉정과 열정 사이엔 미지근함이 있다. 미지근함이라고 하니 왠지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들린다. 열정에 비해 긍정적인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뭔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 미지근함이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혼자 광분하여 달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닌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끈기 있게 일하는 비밀. 내 일을 완벽히 장악하면서 타 부서의 상황도 인지하고 배려해야만 가능한 경지. 미지근함의 미학을 지녀야만 중요한 순간에 열정적으로 또 냉정하게 변할 수 있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집에서도 일어나자마자 샤워기를 틀고 미지근함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은가. 얼마나 이르기 어려운 경지인지. 미지근함. 참으로 깔보아선 안 되는 미덕이다.
가장 확실한 건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 우리는 미래 앞에서 작아진다. 당장 1초 뒤의 상황도 알 수가 없으니 어찌 무기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하루는 그래서 악착 같다. 볼 안에 수십 개의 도토리를 머금은 다람쥐처럼 미래를 위한 대비로 가득하다. 그런데 때론 역설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숨을 조여오기도 한다. 직장인에게 확실한 미래란 참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원은 대리, 대리는 과장, 과장은 차장, 차장은 부장이 되어가는 과정. 이처럼 확실한 미래가 있을까?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모습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확실한 미래의 궤도에서 뛰쳐나간다. 이미 자신의 미래에 다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팀장을 바라볼 때, 고위 임원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저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저 자리에서 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감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고민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만한 생각이다. 내가 뭐라고 그들의 행복 여부를 평가할까? 정해져 있는 직급에 다다른 그들의 고민과 보람, 열정과 성취를 내가 알까? 나의 꿈을 남을 통해 꾸면 안 되는 것처럼 남의 꿈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들의 삶을 속단해서도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어느 직급에 오르겠지만 아직 그것은 나의 오늘이 아니다. 누군가 이미 정복한 산봉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오르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풍경, 역경과 좌절, 보람과 성취 모두 오롯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삶은 불확실이라는 큰 범주에 속해 있다. 그 안에서의 확실한 미래도 결국 불확실에 속한 장난이다.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들도 불확실한 운명이 그 몸을 잠깐 흔들면 모두 달라진다. 사원이 대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과장이 갑자기 부장이 될 수도 있으며 직장을 벗어나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 따윈 없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저 오늘을 살자고 다짐한다. 지금의 감정, 과거로부터 오는 후회, 미래를 향한 걱정과 고민 전부 너무나 당연한 괴로움이기에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 존재의 숙명이자 지금 숨쉬는 모든 존재들의 운명이기에 이것만이 우리에게 확실하기에 다름과 틀림의 사이에서 나는 특히 직장에서 상대방이 말할 때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다름과 틀림은 그 뜻이 같지 않은데 틀림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는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다. 하지만 사과와 배는 다른 것이다. 틀리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와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집단의 무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외부 침략에 자주 노출된 나라의 운명은 사람들을 결집하게 했고 집단주의를 이루었다. 외세의 집단으로 대항하며 살아남았고 품앗이로 서로를 도왔다. 그러면서 개인주의는 상대적으로 악이 되었다. 남들과 다르면 이상한 것, 무례한 것, 틀린 것이 된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주의의 피를 안고 태어난 우리에게 개인주의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두 가지가 어설프게 부딪히면서 충돌도 많이 일어난다. 다름과 틀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유심히 바라보는 이유는 두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을 틀리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틀리게 보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난다. 직장은 집단이다.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가운데 각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진다. 나와 다른 남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사람은 자신도 남과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사람이라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며 대상을 규정한다니 생각만으로도 무시무시하다. 그 어떤 설명이나 논리도 이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도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인데 나조차도 무조건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직 나 자신만이 기준이 될 때 얼마나 많은 다름이 틀림이 되어버리는 걸까? 다름은 다름일 뿐이다. 누가 봐도 틀린 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는다. 각자의 개성과 사연이 우리의 다름을 만들어내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오늘의 책 속의 낭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